한 종목씩 그리고 기간은 한 달에서 6개월 네. 그리고 비중은 제 전 재산을 맞춰서 너무 분산을 시키는 것은 목돈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해요. 싸다와 비싸다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시장이 주는 신호를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공포라는 감정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네.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김작가 TV에 한두 달 전에 출연하셨다가 예. 시즌 1 영상 조회수 터지고 바로 다시 섭외 요청 들어서 시즌 2. 네, 저는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제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네네. 유튜브라는 매체에도 네. 처음 나온 게 김작가 TV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네네. 아, 저한테는 김 작가님이 행운이었구나, 럭키였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백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네. 인간 성현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개미 5년, 새우 55억. 사실 김작가 TV에 출연한 이제 게스트 분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가장 도대체 냈는 책이 뭐냐. 책은 그 책 언제 나온다면서 예. 그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예. 여러분 요 책입니다. 개미 예. 5년, 새우 55억. 예. 그 사이에 이제 책을 출간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예, 책 출간하고 책을 들고 나온 건 처음인 네.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만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유튜브도 나와 보시고 그다음에 첫 책도 내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은 네. 책을 저는 처음에는 원고를 쓸 때 이제 컴퓨터로 쓰니까 네네. 화면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책을 딱 본 순간 처음 든 생각은 엄청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275쪽인가요? 그래서 네, 맞아요. 내가 저걸 내가 썼다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네. 내가 저걸 어떻게 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개미 5년, 새우 50억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게 가제였는데. 그게 가제였잖아요. 제가 김 작가님 이제 방송에 출연할 때 파일로 한번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개미 5년, 새우 50억이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수익금이 좀 나서 네. 대표님한테 대표님 혹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요즘 그 신문을 보니까 정치인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서 네네. 그게 막 오르내리던데 네.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를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했는데 누구는 퇴직금으로 20대에 50억을 받았다 하니 물론 세후 28억이더라고요. 제가 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수익금이 좀 나서 제목을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 이제 프린트 인쇄를 안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예. 5억을 더 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또 슬픈 얘기는 제가 투자하던 주식이 조금 또 요즘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들어가서 사실은 새우 55억 프린트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또 내려갔는데 뭐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수익금이 좀 이렇게 약간 뭐 까인 그런 상황인데 책 제목은 그냥 한번 그거 찍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말씀할 수 있는 전에 말하지 못한 그 당시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있잖아요. 예. 사실 요 책에는 이제 그 종목이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죠. 네. 근데 그걸 뭐 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혹시나 또 사람들이 따라 사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혹시 뭐 선취매 같은 걸로 그쵸.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네.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려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책에도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한번 또 주시면서 그 다음에 예. 그 종목을 왜 투자하셨던 건지 플로우만 한번 우리가 조금 그래요? 사실 그 종목은 좀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김 작가님 영상들 보다가 VIP 자산운용 최준철 선생님 영상도 봤는데 최준철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식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주식이 극대화는 비중을 얼마를 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가, 싸게 산 단가, 판 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신 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게임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워낙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런 화두도 있었지만 네. 저는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영상 매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주식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넷마블에도 투자한 적 있지만 네. 게임도 어떻게 보면 기본은 이제 캐릭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에 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준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저는 그 게임 주식을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폭락했을 때 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엣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엄청 큰 물량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했고 지금도 일정 부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서 절대 여러분 예. 따라 사지 마시고요. 이 선생님께서 그 종목을 왜 샀고 그런 플로우를 내가 조금 그래도 익힐 수 있다면 예. 내가 다음에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투자법을 좀 더 모방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제가 제 책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 저는 한 종목에 투자하고 비중을 한 종목에 다 하니까 몰빵 그렇죠.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몰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몰빵을 하는데 네. 그 한 종목을 어떻게 그 선택을 하고 네. 어떻게 개발을 하지 이런 프로세스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책 보니까 처음 1년간 주식 투자 결과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험하던 마이너스 6% 계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왜 주식을 사실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별다른 성과를 못 낸다 그만둘 수 있잖아. 나는 이제 본업이나 의사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 주식을 좀 그만두지 않았는지랑 그다음에 투자법에서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6개월 투자를 했을 때 네. 뭐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때 우량주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걸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네. 그게 6개월 정도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6%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투자를 한 번도 예전에 대학교 때 이후에 수십 년간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워밍업이 필요했고 그 다음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그 6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이제 시험을 해본 거고요. 네. 제가 마이너스 6%를 그 계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어찌됐든 큰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는 네.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정말 자산가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작은 돈이지만 나는 리스크가 싫어. 네.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분산을 시키는 것은 목돈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 안 맞아요. 부자 되려면 몰빵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뭐 10종목, 20종목까지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네. 조금은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목적이 큰 돈을 버는 거라면 네. 조금 종목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아니야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네. 위험한 게 싫어. 그러면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뭐가 맞다, 뭐는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개인의 삶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정답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생에 맞춰서 네. 본인 철학에 맞춰서 네. 투자하는 게 맞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책에 보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가족의 행복조차 책임지기 힘든 시절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던데 사실 이 문장을 요즘처럼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까 싶을 정도로 그쵸. 요즘에는 참 답이 없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부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닌 거고. 저희 아버님들 세대에는 네. 열심히 일만 하면 네. 5년이든 10년이든 저축만 열심히 해도 그렇죠. 그래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내가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만을 저축하거나 해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의사지만 물론 제가 돈을 잘 못 버는 잘 안 되는 병원 소아과 의사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인 직장인들이 보시기엔 저 사람은 의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제가 저축을 노동으로 버는 돈에서 또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다 저축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제하고 매년 저축을 해서 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또 매년 계획에 맞춰서 돈을 모아가서 저 집을 살려고 보니 집값은 또 그동안 천정부지로 더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물려받을 재산이 많거나 부모님이 또 부자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노동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내가 아무리 내 몸값을 올리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업계 평균이란 게 있고 벽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직급이란 게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것이 주식이든 내가 하는 이 일 외에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어쩌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거지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서 뭐 벼락거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 내가 내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니까. 거짓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다녀봤고 그 이후에 또 레지던트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또 개원을 해서 의사지만 또 잘 안 되는 병원의 의사다 보니까 나 의사야 뭐 이런 것보다는 나도 의사인데 남들만큼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서 특히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그렇죠. 재테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영상 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의사지 않냐. 예. 그래도 개원도 했고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그 개원한 병원에 의사는 또 몇 명 계시죠? 제 병원은 평수가 10평이고 그다음 의사는 저 혼자고 그다음에 직원 1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의사지만 여러분 동네 소아과 가시면 소아과가 보통 30-40평 되는 뭐 병원이 대부분인데 네네. 저는 제 병원보다 작은 병원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꿈을 안고 개원을 했죠, 사실은.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제가 처음 6개월은 주 7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주 6일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도 네. 제가 또 빚이 뭐 처음에 한 3억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빚을 갚고 그다음 또 저축을 해서 또 빚 이후에 이제 저축을 해서 쌓아가고 그다음에 또 대출을 해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뭐 계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의사 한 분에 사실 또 일을 함께 하신 직원분 한 분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든 구조인 건 확실하다. 사실은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제 친구들이 조금 부러웠었는데 어찌됐든 제 친구들은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동네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은 요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주 6일은 근무를 하고 또 주 7일, 365일 병원을 여시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말 365일을 혼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료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또 본인이 병에 걸려서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물론 아직도 의사는 일반인에 비하면 아직 선호되는 직장이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 건 맞지만 그 안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요즘 투자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 보면 처음에 단기 스윙으로 며칠 정도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진료와 병행하자니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어도 6개월 넘기지 않는 중기, 딱 한 종목만 골라 집중하는 스윙 투자가 마음 편했고 결과도 좋았다. 필자의 본업은 의사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만난다. 진료를 하는 의사가 단타에 몰입하는 건 주식 투자에서 자살행위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투자법을 이제 만드신 건데, 그게 예. 이제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법인 거잖아요. 예, 예.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요걸 일단 가볍게 요약만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매매법이신지.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는 네. 보통은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한 종목에 한 번에 한 종목씩, 그리고 기간은 한 달에서 6개월, 네. 그리고 비중은 제 전 재산을 맞춰서 100%를 실어서 현금 100%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법이고요. 네.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광교에서 백화점에 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옷을 샀거든요. 근데 옷을 사는데 그 점원분이 네. 저를 보시더니 약간 쭈삣쭈삣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저를 쳐다보시지 그랬는데, 맞아요, 그거. 알아보시면. 혹시 이러시더라고요. 네. 혹시 주식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긴가민가 했는데 목소리를 듣고선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즉석에서 선생님, 제가 그 원래는 12종목, 15종목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도 한 세 종목에서 5종목 이렇게 종목을 좀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일하시느라 바쁜데 12종목씩 다 공부하시고 그러려면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없으니까, 저는 직장인들은 조금은 종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낮에 장을 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배짱이 좋아서 한 종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 사실 제가 한 종목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한 종목만 공부하기에도 저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서. 왜냐면은 낮에는 진료실에 있고 출퇴근이 저는 한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면 또 혼자서 밥 먹고, 그다음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설거지도 가끔은 해야 되고, 제가 댓글에 보니까 돈을 저렇게 벌어도 설거지를 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설거지 해야지 뭐. 이런 말씀, 마님이 시키면 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설거지는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뭐 많이 벌던 말던 제가 설거지 면제권을 가지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사실 제가 투자하는 종목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은 인상은 본인이 너무 공부할 수 있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맞아요. 직장인분들이 꼭 한 종목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진 않죠. 자기 시간 내에서 좀 가능한 숫자까지는 좀 줄이는 건 필요하다.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은 마치 코스피 뭐 50, 100 이런 지수처럼 본인이 막 30종목, 50종목을 막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ETF를 하든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일반인 투자자에겐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선생님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 계속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
저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혀 뭐 관련은 없지만. 전혀 관련은 없지만 네. 왜 가끔 주식 격언 중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남들이 나와서 돈 자랑을 할 때가 네. 고점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돈 자랑을 한 거는 지난 1, 2월이었고 네네. 저는 그 이후에 수익을 역설적으로 남들이 네. 돈을 못 벌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장이 좀 안 좋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네. 예. 최근에 주식시장 좀 점검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사실은 네. 모든 것에는 네. 때가 있고 계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란 것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사이클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고전들을 읽어봐도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투자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혼마 무네이사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1700년대, 1800년대 활동하셨던 그분은 이제 쌀을 주로 거래하셨던 쌀 선물 거래를 하셨거든요. 캔들 차트의 창시자신데 그분은 쌀 농사와 쌀 시세의 관계를 연구하셨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시세라는 그 두 가지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김작가 TV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남석관 선생님은 남석관 선생님 책에 읽어보면 주식 투자의 4계절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4계절론, 투자의 4계절론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사이클이나 혼마 문화이사의 농사의 시기나 그다음 남석관 선생님의 4계절이나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가 추운 걸 보면서 지난 봄날에 화려했던 꽃이 피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낙엽이 지고 어쩌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이 그러면 초겨울일까? 네. 아니면 춥지만 겨울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찾아올까? 네.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결국은 시장이 답을 줄 거기 때문에 조금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은 좀 약세장으로 가는 그림이라 생각하세요? 뭐 강세장?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제 지난 2월부터 보면 약세장으로 온 게 맞지만 네. 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지 말지는 네.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닥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이 바닥이 아니야 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서 또 시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성격상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코스피 지수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잘 안 하고 그냥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미크론 얘기를 듣고 그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은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진지게 1월부터 조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미국 시장은 1월 이후에도 계속 좋았거든요. 조정 없이 계속 최고점을 갱신을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미크론이라는 변명거리를 통해서 이번에 차익 실현이 많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이 또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다. 감기의 변이종과 혼합을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양쪽 의견을 다 열어놓고 과연 세상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지수는 뭐 올 상반기나 그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한 편인데 예. 개인 투자자분들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언제 들어가야 될까 좀 고민도 하고 계실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좀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삼성전자니까 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삼성전자 고가가 98,000원이었었는데 지금 오늘 75,000원, 76,000원 정도 딱 내려와 있는데 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7만 5,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7만 5, 6천 원까지 올라갔다. 이러니까 이게 바닥인가? 테스트를 하는 건가? 이게 되게 아리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지금 바닥이니까 물을 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저는 그 누구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바닥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의 바닥이 7만 원이 아닐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7만 원, 7만 5천 원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를 그 횡보하는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상승으로 정말 돌아갔다고 판단이 서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불을 탈 건지 아니면 익절을 할 건지 이런 작전을 세우시고 본인이 어떻게 할지 행동 플랜, 액션 플랜을 세우시는 게 더 맞지 지금이 바닥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한다. 예, 뭐 맞아요. 이런 얘기이실 텐데 예. 선생님은 주식 한 개에 그 한 종목에 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로 투자한다고 하셨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요. 제가 뭐 나는 6개월만 투자할 거야. 나는 1개월만 투자할 거야. 그랬던 건 아니고 1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세가 어느 정도 낮다고 판단이 되면 보통은 익절을 하는 편이죠. 그럼 지금 시점에 분명히 예.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할 종목의 섹터라든가 뭐 유망 종목의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 시점일 거라고 말이죠. 계속 그 열린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답을 도출할지 계속 세상 속에서 뭐 찾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제가 요 종목을 딱 집어달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어떤 섹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 모든 걸 찾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제가 차트를 보고 주봉 월봉을 보면서 코스피 200 중에서는 제 눈에 들어온 건 이런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설명을 드리려면 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게 유망해서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제 눈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주의 깊게 보았던 거는 최근에 그 종목 중에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 5,000명 이렇게 늘다 보니까 또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 또 원격 의료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거꾸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이 세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생기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세상에 올해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악화가 됐다, 호전이 됐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감기처럼 변해가서 그냥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코스피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고민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게임 주식을 아직도 들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그리고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면 롯데 관광개발 같은 주식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제가 들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비케어랑 롯데 관광개발은 서로 상극이죠. 좀 서로 상극인 거를 이게 그쵸. 아까 말씀하신 양방향을 다 열어놓고 예, 보고 맞습니다.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2022년의 주식장을 뭐 지수는 예측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좀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요. 아까 김 작가님이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근데 물론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하루는 삼성전자가 막 5% 올랐다가 그 다음 또 이틀에 걸쳐서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올랐다가 마치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네. 그래서 지금 장은 상당히 중심을 잡기가 힘든 장이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투자하니까 그냥 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요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또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종목이 어떻게 될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엄청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000명에서 5,000명 이상이 될까 지금 고민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예전과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네.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날지,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과 같은 통제는 없다. 우리는 백신으로 컨트롤할 거고 입국하는 프로세스를 약간 더 네. 복잡하게 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더 활개를 친다면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수혜를 어떤 주식이 받을 건가? 뭐 예전처럼 또 진단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 백신 주식이나 아니면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실내 활동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시세를 줄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는 주식들이 시세를 네. 줄 건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뭐 시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예측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늘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를 열어놓고 그 대응 방법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만약에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뛰어들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게임 주식을 들고 있지만 네. 나는 게임주만 투자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교체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분한 수익이 났을 때 혹은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정말 새로운 기회가 보일 때 제 네. 종목을 교체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식은 결혼이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순정파라 그런지 네네. 결혼도 한 번만 하려고 한 번만 해야죠. 원래는 네. 한 번만 하려는 경향이 있고 네. 그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파는 거를 이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주식에 애착이 생기고 그쵸. 마치 주식과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애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결혼을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못 예, 헤어지지만.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거지만 네. 주식은 자유 연애이기 때문에 네. 누가 헤어졌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더 좋아 보일 땐 뭐 실제로는 그러면 안 환승? 되겠지만 예, 환승을 해도 네. 비난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마치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생기면 그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도 그런 대한민국 남자들이 순정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현재 시장이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한민국 남자 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가요? 예전에 어디서 데이터를 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남녀 간의 헤어짐의 이별의 연애 때 네. 1위가 한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있는 그러면 그대로 그 당사자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플레이보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물론 플레이보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식이라도 좀 플레이보이처럼 하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좀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라든가 좀 미래 산업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뭐 예. 빅데이터든 여러 가지 AI든 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거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요즘 물론 초창기에는 제가 주식책을 많이 읽었지만 네. 저는 인문학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큰 흐름을 읽어야지 저는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 50% 수익이 아니라 네.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뭐 10배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0배 수익 이런 걸 원하시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세상이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전에 없던 게 생겨서 우리의 생활이 편해질 때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쵸. 그 열광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식도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한번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네. 그 이후에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또 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실제로 공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생산 대수를 만들고 하면서 혁신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전기차가 실제로 책상머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네. 테슬라라는 주식이 수십 배, 수천 배 상승하면서 그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흐름에 편승하면 네. 얼마나 큰 시세를 내는지 우리는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지 못했거든요. 그 흐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제 질문은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뭘까? 그래서 정말 메타버스 NFT가 맞을까? 우리가 뭐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다음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심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은 그 흔히 뭐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중에 사뮤엘 hen 선생님의 Clash of Civilization 문화의 충돌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복잡한 내용을 짧게 하자면 네. 나라 대 나라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니라 네. 어쩌면 미래의 세상은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네. 강대국의 대립이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문명 문화와 그다음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충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많이 쫓아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제조업에서 예전과 같은 엣지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며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더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문화를 네.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뭐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지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진다는 걸 이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다음 우리 문화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는 뭐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게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텐츠고 문화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물결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문화, 그 다음 이슬람이라는 문화, 그 다음 동양 사상이라는 동양의 문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연 설명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책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에 돈이 몰린다. 예. 세상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예.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돈의 흐름 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별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잣대를 통해서 네. PER이라든지 이런 잣대를 통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척이나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개 개인인데 제가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그게 그리고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한다 한들 그게 정확한 가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 내부자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치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 네.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물론 가치 투자적인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저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늘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도 네. 제가 가치를 논하기 전에 네. 그 종목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은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은 큰 뭐 왕개미의 돈이 됐던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 네. 제가 정보를 미리 알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목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단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에 이걸 대입하면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네. 큰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아,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환율이 크게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큰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 개별 종목에서는 그 큰 돈이 움직이는 걸 혹시 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니까 사야 돼. 아니면 이 종목은 뭐 기관이 사니까 사야 돼. 그리고 이 종목은 거꾸로 개미들이 많이 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아예 못 가. 안 돼.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급으로 매매를 하시면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일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개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급만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은 기관이 얼마 들어왔어,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을 바라볼 때 지금 수급이 어때? 뭐 외국인이 들어왔어, 개인이 들어왔어 이것보다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유심히 보려면 아무래도 차트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호가창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네. 거래량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급을 중요시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차트, 호가창, 그다음 거래량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식이 가격은 떨어졌는데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큰 돈이 자꾸 모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는 기분인데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책을 내고 네. 제가 유튜브 댓글들은 다 읽어봤는데 네. 제 책 리뷰는 떨려가지고 못 읽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 뭐 교보문고든 예스24든 거기 리뷰들이 몇 개씩 달려 있던데 제가 차마 그걸 읽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읽어본 댓글 중에 그 리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기법이 궁금해서 책을 샀는데 기법 얘기보다는 자기 관리나 멘탈 이런 부분들 분량이 많았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민이 기법이란 거는 우리가 몰라서 기법을 몰라서 투자를 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은 유튜브든 아니면 또 기법을 잘 아시는 주식 선생님들이건 수많은 스승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다만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기법으로 주식을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냥 캔들 차트
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정도만 보지 네. 우리가 흔히 그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매도할 때는 참고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네. 매수할 때는 그 지표를 거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스스로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거를 신경 안 쓰지?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 지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늘 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운전하는 큰 손들 혹은 세력들 아니면 누구든 간에 그 네. 누구라고 부르던 간에 네. 그런 분들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놀거든요. 흔히 저는 그분들이 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를 과매도로 뺐다가 바닥을 2번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3번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법에 의존하시면 주식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실제로 제가 매매하면서는 기법보다는 내가 이 주식이 여기서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액션 플랜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마지노선을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지노선을 깨면 내가 틀렸구나.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손절을 하던 던지던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좀 투자할 주식 좀 어떻게 찾나요? 그 방법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이틀간 성철 스님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봤는데 네. 제가 불교는 아니고요. 네.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예전에 성철 스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네. 영상을 보고 해서 네.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어떤 사람이셨지?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요즘 뭐 온갖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철 스님한테 어떤 사업가분이 오셔서 네. 스님 저한테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막 쫄라요. 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사업가한테 당신은 이미 화두를 들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두를 달라고 하는 거냐고 혼을 내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아니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두를 받으러 왔는데 왜 제가 이미 화두를 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성철 스님이 자네는 자나깨나 돈 이미 하고 있잖아. 자네의 화두는 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나의 화두는 주식이었구나. 네. 지난 5년간 저의 화두는 네. 주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종목만 투자하기 때문에 네.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진료하는 그 순간들을 빼면 네. 나머지 시간은 그 한 종목이라는 화두, 그 주식이라는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제가 마치 수도승이 된 것 마냥 화두를 잡고 고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주식이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네. 그렇게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기법으로 설명하자니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자기가 깨친 사람이야 뭐 지가 무슨 성철 스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들고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네. 그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독서를 하던 내가 어떤 뉴스를 바라보건 네. 읽던 어떤 책을 읽던 늘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으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을 개발할 때도 제가 뉴스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는 것과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뉴스를 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르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김작가 TV 내용 중에 전문가분이 한 분 네.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씩 호가창 보고 차트 보고 시세 보는 게 아무 소용없다고 막 혼을 내시는 선생님을 한번 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 같아요.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이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관찰할 때는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왜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지만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호가창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주식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받은 인상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만 그냥 보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왜 호가창을 봐야 되는지, 네. 내가 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뉴스를 접할 때도 내가 왜 그 뉴스를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뉴스니까. 근데 주식 공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놓친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 네. 절대로 종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제가 반복해서 수행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저는 스님들이 그 겨울이 되면 동안거에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이라는 화두를 잡고 깨침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네.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고 내가 성공을 하던 성공하지 않던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주식 종목이든 뭐 목표든 딱 하나를 가지고 예, 계속 뭔가를 다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네. 사업도 그렇고 네. 또 김 작가님은 유튜브를 하시지만 네. 김 작가님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라는 화두를 잡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신 결과가 오늘의 김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이라는 화두를 잡고 지난 5년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뇌했던 그 결과물이 이 개미 5년 새우 55억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주식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물론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박세익 전무님이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질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혹시 그런 화두를 잡고 좀 종목을 발견했던 과거의 투자 그 종목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플로우를 우리가 좀 같이 사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네. 아니면 휠라홀딩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예를 들어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그렇죠. 반복되면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요번에 게임 주식에 투자하면서 왜 그런 화두를 잡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할 때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화두를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화두 속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반복해서 온다면 네.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고심 끝에 나온 제가 개발한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시세를 내서 익절을 하고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온다면, 그리고 우리 세상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자꾸 뉴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얘기가 왜 자꾸 나오지? 그리고 세상에 나온 책들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소라 저자님의 NFT 레볼루션 뭐 이런 책들이 인기 책 안에 맞아, 올라가 맞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왜 베스트셀러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게임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안에 이미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는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경기장이 있고 네. 그 안에 사람들 캐릭터가 들어가서 경기를 하고 네. 그리고 승패가 갈리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 옷을 입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네. 어떤 특정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낼지는 저는 솔직히 예측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아니면 AI 세상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 예를 들면 카카오가 수혜를 받을지,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지, 아니면 코스닥 종목 중에 어떤 작은 개별주가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면 어떤 개별 종목이 코스닥에서 상승할지 맞출 수 없지만 적어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온다면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막 뭐 테마주로 막 어떤 주식들이 상승하지만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종목에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고 저는 큰 종목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코스피 200 안에만 네, 200 안에서만 네. 대부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안에서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가장 연관이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들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게임주를 유심히 살펴봤고 네.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는 이 주식이라면 그 회사라면 그 회사의 운영진이고 개발자들이라면 어쩌면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라는 화두를 들고 고민한 산물이 제가 투자했던 게임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새 NFT에 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네네. NFT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NFT를 솔직히 그림,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 게임에서 저도 오랜만에 게임을 해봤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봤는데 이제 아바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바타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봤는데 제가 제 딸이랑 같이 우리 머리 색깔 뭘로 할까? 그랬더니 딸이 빨간색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머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래 재밌겠다 우리 빨간색 머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빨간색 머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입잖아요, 아바타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네. 명품 옷을 사려면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가죽 잠바도 정말 고급 명품 가죽 잠바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가죽 잠바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입기가 돈이 너무 비싸죠. 비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제가 실생활에서는 그 나이키 한정판이기 때문에 비싼데 만약에 그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내 아바타한테 신겨줄 수 있다면 내가 할까? 혹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죽 잠바가 네. 실생활에서는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게 만약 5만 원, 10만 원이라면 내가 내 아바타, 내가 게임하는 아바타를 위해서 어쩌면 돈을 지갑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NFT가 코인 시장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돼서 산업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아바타한테 만약에 그런 한정판 명품 네. 가죽 잠바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게임에 진심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왔을 때 어쩌면 그 테마로 올라가는 게임주들 말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는 어떤 주식이겠구나, 이런 화두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게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NFT 관련해서 코인이 떨어지니까 게임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가 NFT 때문에 투자한 건 아니고 큰 흐름에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찌됐던 우리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게 네. 어쩌면 저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그냥 바꾼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년간 이미 오큘러스라는 하드웨어를 회사를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저는 사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 테슬라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서 차가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뭐 게임주라든가 바이오주 어쨌든 섹터에서 그다음에 종목까지 좁혀졌을 때는 그 한 종목만을 가지고 공부한다기보다 그래도 몇 가지 같이 후보군들이 같이 있죠. 고민할 거잖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미 올라간 주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경영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우러지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게임 주식들 주주총회가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주식들은 주주총회에서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메타버스를 구현할 거고 NFT에 진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서 주가가 부양을 했던 올라갔던 네. 실제로 시세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경영진들은 네. 나와서 우리가 NFT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네. 근데 게임 주식의 본질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멋진 게임을 만드는 게 먼저고 그 안에서 메타버스든 NFT든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냥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회사가 올바른 방향에서 가기를 원해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주주총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네.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 그럼 종목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너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예, 걸 일단은 보신다고. 너무 비싼 주식은 들어가기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나 마인드라든가 회사의 뭐 전체적인 방향성. 방향이 글로 가고 있는지 주주총회. 원래 3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거니까 예. 한 가지 좀 더 보는 게 하나는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네. 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오늘도 방역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아유, 원래 10인 이상에서 맞아요. 6인으로 줄고 네. 제약이 다시 풀렸던 그 방역 지침이 다시 이제 예전으로 약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또 바깥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근데 가상 공간 속에서는 오히려 더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미국에서 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회사들 엔비디아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하면 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보면 게임 주식 관련된 반도체가 50% 정도 신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 앞으로도 어쩌면 코로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한 번 또 이렇게 유입이 된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 네. 앞으로도 저변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거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내 목표에 맞춰서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좀 찾아보고 하시네요. 예, 진짜 미국 그렇죠. 그런 화두를 한번 잡으면 그냥 그 주식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주식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렇죠.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있는지 그리고 엔진은 이제 그래픽 엔진은 지금 뭐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거든요. 맞아. 예. 창업하신 분들은 그냥 밥 먹으러 가서도 이 식당에 지금 한 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식 식당을 하더라도 장사의 본질은 다 비슷하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음식이라는 화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화두를 들기 시작하면 제 관심사가 거기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거 관련된 뉴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종목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무모하다고 예, 볼 수는 그쵸. 있지만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사실 더 무모할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무모할 수도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탄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 나쁜 종목의 기준이 책에 좀 있더라고요. 한 예. 5가지 정도. 한 가지씩 좀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한다거나 네. 우리가 CB 뭐 BW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게 정말 좋은 목적으로 이 투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좋은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으면 모르겠는데 또 어떤 개별 주식에서는 정말 그냥 주식 장사, 돈놀이를 하려고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환사채를 너무 목적에 맞지 않는 전환사채가 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목적에 맞지 않는 전환사채를 너무 남발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주가가 고점인데 경영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경우를 그쵸.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경영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문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마주하는 일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문구 있죠. 예, 근데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일은 우리는 그냥 주식 한 주, 뭐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회사의 모든 걸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의 경영진의 마인드,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직원들의 인생의 한 조각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10,000원짜리 한 장 주식 쪼가리, 종이 증서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회사의 꿈을 사는 거고 그 회사의 인생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고가라고 너무 과도하게 팔고 이런 주식들은 저는 일단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부자들이나 대주주들이 파는 게 뭐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죠. 네,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또 50%다 보니까 상속 관련해서 이슈는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매출이 얼마가 나는지 뭐 순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그런 조금 제가 판단할 땐 나쁜 주식이라고 판단되면 좀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이더라도 제 전 재산을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또 두 가지 더 설명이 있는 게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가랑 예. 스톡 옵션 발행에 몰두해 있는가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기준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많이 겹쳐지면 그런 종목을 좀 피하는 걸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좋은 종목을 찾을 때 선생님께서 싸게 산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만의 어쨌든 싸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싸다, 얼마에 사야 싸게 사는 건가?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단순히 그래프에서 밑에 있으면 싸고 위에 있으면 비싸고 이런 단순한 그림은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싸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누군가는 비싸게 샀고 그다음 누군가는 그거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싸다를 가격으로 생각하고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싸다라는 개념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감정? 네, 감정. 그러니까 주식이 쌀 때는 공포라는 감정이 만연해 있을 때 쌉니다. 근데 그 공포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싸게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싸게 사려면 공포라는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공포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포의 끝단에서 주식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보통은 공포가 휩쓸고 간 이후에 누군가가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때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식이 가치적으로 싼지 비싼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큰 돈이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저에게 알려주는 신호를 보고 들어가려고 싸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제가 투자한 종목도 상장 이후에 3일간 극심한 공포에 시달릴 때 바닥을 찍고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싸다고 판단하고
아주 큰 재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봐도 제가 들어간 구간이 제일 싼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네. 막 가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PER이 얼마니까 이거 이하로는 얼마야, 이 PBR, 네. 북밸류가 얼마니까 자산이 얼마니까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돼. 네. 이렇게 판단을 많이들 하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 안 하는 편이고 싸다와 비싸다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시장이 주는 신호를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싸게 사는 핵심은 네. 프라이스, 그 가격, 숫자가 아니라 네. 감정을 통해서 공포라는 감정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네.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예. 제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원래 주식 투자의 매수 매도 타이밍인데 매수는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매도는 사실 전에 영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가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관해서 뭐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또 다른 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손절매 기준은요? 손절매는 이건 되게 분명하실 것 같아서요. 한 종목에 굉장히 또 큰 금액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전에도 기계적으로 3%의 그런 룰 아니면 5%의 손절매 룰을 가지시면 네. 그분은 주식에서 돈을 못 벌 확률이 큰 그쵸. 돈을 못 벌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는 제가 기계적으로 3% 5%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요즘은 기본적으로 굳이 룰을 따지자면 한 10% 정도까지는 감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이 될 때도 어떤 때는 손절을 하고 어떤 때는 버티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기계적으로 저는 손절을 하진 않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10%가 어쨌든 약간의 기준이긴 한데 예. 거기서 지킬 때와 버틸 때는 뭐가 다른 거예요? 버틸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에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판단돼서 네. 제가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네. 기꺼이 그 주식을 위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버텨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뭐 게임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도 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몇 주 더 샀거든요. 근데 몇 주 더 사면서 뭐 이렇게 망설임이 있거나 네네. 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주식을 하면 자식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나는 이 주식이 분명히 상승할 거야. 네. 맞아. 이 주식은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로 떨어진 주식에 더 돈을 넣을 때 주저주저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수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기보단 그 가격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포에 휩싸였는지 이런 감정들을 보면서 제가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하는 편이고,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큰 수익을 봤던, 큰 수익이라 하면 뭐 3억, 5억, 10억 이렇게 큰 수익을 봤던 주식들은 제 마음속에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내하고 이겨냈던 주식들은 큰 수익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가장 크게 손절했던 게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주식이 5억이 떨어졌을 때 저는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공포라는 감정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보단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제가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항복한 주식은 그렇게 손절을 하고 비록 3억, 뭐 5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틀리더라도 물론 전 재산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 한 5억까지는 한번 버텨봐야지 이런 판단이 든다면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 20억이라는 돈을 그냥 벌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처음에 마이너스 3억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3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저는 그 3억이 났을 때 겁을 먹은 게 아니라
기꺼이 한 주라도 더 사겠다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손절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지금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이 굉장히 좀 적은데 예.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에이 나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못 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성철 스님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네. 불교에 보면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제가 동양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런데 도노돈수라고 네. 이제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때 단박에 깨우치느냐 어떤 순간에 한 번에 깨우치고 깨우친 자가 되느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깨우쳐서 깨우친 이후에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두 학파가 서로 싸움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도노돈수 네. 그리고 저 반대쪽에는 도노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고수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고수는 깨우친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고수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깨우친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주식이라는 공부는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때로는 건방지게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어느 레벨에 오른 것 같은데 그쵸. 좀 나름 고수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늘 아니야 너 건방진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네.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철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주식이라는 공부는 단박에 깨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떤 교훈을 얻어서 어떤 약간의 경지에 올랐더라도 네.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막 그 게임 주식들이 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던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원에서 7만 5, 6천 원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주식 모르겠다. 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내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지금도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 사람은 되게 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책도 냈으니까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학생이고 네. 주식이라는 학교에서 학생이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세계에서 아직도 매일매일 겸손이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감정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는지랑 그런 개인분들이 돈을 좀 벌려면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개인분들이 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자기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전문가분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쪽으로 또 휩쓸리고 맞아. 이 전문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기한테 옷을 맞춰 입듯이 어느 정도는 자기에 맞는 옷을 재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도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결국은 내가 처한 상황과 네. 그리고 내가 주식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만의 투자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투자법을 개발하려고 하기보단 남이 하는 투자를 따라해서 아니면 고수가 하는 투자를 따라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고 그쵸. 고수의 종목을 따라해서 돈을 벌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주식은 정답이 없고 종목에도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라기보단 자기한테 좋은 종목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네. 좋은 투자 방법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자기 기준을 세우질 못하고
남을 자꾸 따라할까 네.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는데 하나는 그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학원이 있잖아요. 입시라는 게 있고 그럼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려는 그런 입시나 그런 시험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주식에서도 자꾸 정답을 찾으시고 참고서를 찾으시고 그 길대로 가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제가 주식을 막 배워서 혼자서 배우다 보니까 독학으로 배워서 그런 참고서나 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참고서도 보고 네. 책도 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을 세울 때는 책을 버리란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고 그거를 종교에서는 경전을 버리란 얘기를 가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혹시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그러니까 그 책 안에 갇혀버리면 네. 매매가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매매라는 것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자꾸 지식 안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늘지가 않는 경우가 네.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책도 보고 기법도 개발하고 습득하고 그런 건 맞는데 내가 공부를 다 했으면 그것들을 버리고 조금은 날것의 느낌으로 감을 좀 개발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가 책을 쓰면서 프로세스는 길게 이렇게 페이지를 하려 해서 했지만 네. 제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할 때는 이 프로세스대로 PPT를 만들어서 종목을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감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렇게 종목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네. 실제 생활에서 투자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그 공부를 버리고 네. 정말 그 주식과 날 것으로 마주하고 평가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예. 저도 예전에 봤던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 불교 한 스님이셨나 어떤 분이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 부처님이든 누구든 뭐 이렇게 찾잖아요. 예,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했던가 그쵸. 그 비슷한 멘트가 비슷한 있었잖아요. 말씀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맞아요. 뭔가 좋은 전망과 주식을 얻고 싶은데 예. 그걸 이제 정말 버려야지. 예, 때로는 맞습니다. 때로는 아예 맞습니다. 받지 말자가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질 건 가지고 네. 버릴 건 버리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방법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도 네. 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구나. 아, 나는 이런 점은 배워야겠다. 그런 점은 가지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버리시고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겠죠. 네. 책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투자를 시작한 후에 처음 3년 동안 제가 알기로 1년에 30권 이상 거의 100권에 달하는 주식책을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책에도 보면 다른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들이 좀 몇 권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든가 좀 인물 뭐 어떤 아. 분이 있을까요? 제가 네. 그 이제 책을 내면서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네. 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봤었거든요. 제 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출간을 한 이후에도 제가 서재에 가서 이제 손이 가는 책들을 한두 권 빼서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 이미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주식 책을 고를 때 어떻게 했었냐면 교보문고에 가서 사실 주식 책이 많은 것 같지만 주식 그 신간 그쪽 말고 주식 서가에 가면 네. 이제 기억부터 뭐 이제 끝까지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몇 칸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한 권씩 이렇게 목차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들은 골라와서 네. 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서가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은 다 빼서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책을 골라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좋았던 책이라고 그 책 안에 제 책 안에 기술하는 책 말고 네.
제럴드 로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빼서 읽어봤는데 네.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주식이라는 것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거 내 생각이랑 똑같은데 내가 내 책에도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됐다가 네. 어느 순간 매매를 하는데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최근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유튜브로 습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고전이라고 우리가 주식의 고전이라고 하면은 뭐 정해져 있거든요.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아니면 제럴드 로브 아니면 뭐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고레카와 긴조 네. 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책은 다 읽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인물 중에서는 세네 명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 할아버지는 제가 지금도 네. 매매가 꼬이면 그 책 꺼내서 읽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책에서도 언급했던 혼마 무네이사 그 캔들 차트의 창시자고 저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했을 때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마음 때문이라고 했던 그 이제 선문답 같은 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세의 비밀을 깨우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 그 삼산, 삼천, 뭐 적산병, 흑산병 그게 다 사케다 전법 이런 게 다 그 혼마 문화이사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3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AI가 매매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주식이라는 그 시세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런 법칙들이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의 심리학이라는 조지 C 셀든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네. 그렇게 얇은 책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근데 그 책도 제가 매매가 막히거나 힘들 때나 늘 꺼내가지고 다시 읽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질문을 제가 사진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예. 굉장히 많은 분이 주셨지만 제가 딱 3명만 예. 네, 선택을 해서 질문 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옥 선생님께서 성현우 의사분 또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최송희 님도 와 성현우 의사편 기대되네요. 네. 기대에 부응이 됐어야 되는데 부담되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대박 부자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굉장히 질문 내용이 좀 짧은데 많은 편인데 예, 이 중에서 예. 답변 가능한 거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방법, 뭐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추가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조선주, 항공주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박 부장님이 하락장에서 버티는 방법 네. 물어보셨는데 네. 아니면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네. 우리가 하락장이 온다는 건 그냥 주식이 뭐 어찌됐든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장도 안 좋고. 물리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버, 손절, 뭐 추가 매수. 단어들이 주는 뉘앙스가 대충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그 최근에 제가 이거는 좀 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인데 요즘 뭐 누가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나가면 네. 꼭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왜요? 주식 하시는 분을 주식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인을 밥 먹으러 나갔는데 지인의 친구나 누구 한 명이 꼭 이제 밥 먹는데 같이 나와요. 좀 이제 영상 나오면서 잘하니까 이제 관심 있는 친구가 성현우랑 밥 먹는다 그러면 꼭 누구 한 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뭐 하다 보면 요즘 제가 뭐 고민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종목도 보여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고민이 있는데요는 이제 물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종목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저도 물릴 수 있고 네. 여러분도 물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연애를 하거나 이제 특히나 결혼을 하는 일은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찌됐든 우리 가족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리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쫓다 보니 흔히 말하는 단기 테마주, 작전주, 이런 데 들어가서 물리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최근에 저한테 그 종목 상담을 하신 분들은 보면 그 종목이 네. 저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그런 단기 테마주나 작전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주식은 도대체 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지인이 좋다 그래서 사거나 그쵸. 지인이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사보라고 해서 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 주식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애시당초의 선택 자체가 자기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 손절을 하실 때 그 종목이 인생을 걸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나는 단기로 투자하려다가 물렸지만 네. 긴 안목에서 보면 다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면 그럼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단기 테마주나 작전주에 들어가서 물렸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한 번은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마이너스 30% 50%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손절 그리고 하락장에서 버티는 거는 버틸 만한 종목인지가 가격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종목이 정말 기다리면 다시 한번 본전이 올 수 있는 종목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저는 한 번에 보통 들어가고 한 번에 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할로 매수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분할로 매도하면 수익금은 작아지지만 또 내가 고점을 판단하거나 고점을 또 고점에 다 팔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또 분할 매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를 공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철학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조선주, 항공주 전망.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요새 막 수우파 뭐 이런 거 보면 댄스 경연하고 막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아이돌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면 아마 스타성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기획사에 있는 그런 아이돌을 뽑는 그런 매니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아이돌을 뽑지만 네. 저는 종목을 뽑는 종목의 스타성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조선주 특히나 조선주 항공주 중에 조선주는 네. 어찌 보면 조금은 전통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스타성의 측면에서 이미 시세가 한번 2020년 3월에서 그리고 2021년 초까지 큰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또 큰 시세가 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바라볼 때 스타성을 바라보는데 그 스타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없던 게 있어질 때 보통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우리가 스타 종목이라고 부르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산업이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스타는 그런 종목보다는 세상에 없던 것이 새롭게 나오는 뭐 이런 종목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주식이 돈이 되려면 모두가 아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네. 항공주도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2020년 3월에 폭락했던 항공주들이 그래도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그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희망을 바탕으로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고 항공주가 또 시세를 낼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박 부자님 질문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담포랑님이 국민연금이 고갈 확정이어서 다 팔아버려야 할 시기가 곧 올 텐데 코스피가 뭐 2000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대피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뭐 사실 그 기간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해외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국내 주식 비율이 17%였나?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변수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더 투자를 하고 이제 비중이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고 네. 정치적으로 또 룰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제가 뭐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거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배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더군다나 좀 신경을 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일 거기 때문에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닌가? 너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국장, 한국장을 바라볼 때 뭐 어떤 분들은 미국장이 최고야, 국내 주식 나빠, 막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 주식은 좋고 한국 주식은 나쁘고 그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미국 주식이 맞으면 미국 주식 하면 되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한국 주식이 더 맞으면 네. 한국 주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미국 주식은 해봤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안 맞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아이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데 10시 반부터 또 미국장을 보고 있자니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집에 왔으면 애들을 봐야지 왜 또 주식을 뭐 어떻게 열심히 보고 있냐. 네. 근데 돈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육아를 좀 덜 하더라도 돈을 벌면 뭐 변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런 뭐 육아나 뭐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육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다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뭐 육아에서 이만큼 빼줘.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미국 주식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싫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제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고, 제가 밤에 늦게 막 1시, 2시까지 미국 주식을 보면 다음날 진료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주식이 좋으면, 그리고 그게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네. 한국 주식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장 질문입니다. 애슐리 님이 장기 투자 기간의 끝은 어딘가요? 제가 죽을 때 파는 게 장기 투자인지 40년 삼성전자 주식 차트로 장투가 뭐 답이라는데 저 40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자식에게 상속세 내고 물러줘야 하는지요?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애슐리님 질문도 한 번은 좀 언급하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마라, 차도 사지 마라, 집도 사지 마라, 주식, 오로지 주식, 그리고 주식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계속 사 모아야 되고 내가 늙을 때까지 네. 70이든 80이든 주식을 계속 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투자 그룹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은 주식 금욕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목적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버는 목적이 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슐리 님이 장기 투자는 뭐 그러면 삼성전자를 40년 동안 모아야 되나요? 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희생해서 네. 막 차도 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내가 나이 80이 돼서 90이 돼서 부자가 됐는데 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상황,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이미 내가 체력이 소진돼서 갈 수 없는 상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너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 무조건 금욕주의야. 네. 이것도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행복만 추구해. 이것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어딘가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지난 5년간 전 재산을 투자해서 네. 때로는 제 통장에 5만 원이 있어도 그거를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계좌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잔고가 막 35원 뭐 이렇게 남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요. 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사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정말 여윳돈으로 내가 조금 더 벌고 싶은데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저도 하는 생각이 네.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제가 전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그 이상을 자꾸 매달 끌어와가지고 투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막 너무 많이 아껴가지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투자하면 쫓기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사실 투자도 잘 안 돼요. 투자하는 돈이 작더라도 네. 스스로 내 삶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월급은 조금밖에 안 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의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때 부담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유로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도 사지 마라, 뭐 집도 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차도 살 수 있죠. 때로는 차를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랑은 성향이 안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소비도 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하지만 또 흥청망청 행복만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좀 그 어딘가에서 그 중간에 어딘가 접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행복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길게 장기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가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그 수익을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얘기 적당히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에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개인들은 한 단기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할 테니까. 아,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정답이었던 게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또 한 지난 10년간은 셀트리온도 그런 의미에서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앞으로 10년도 그럴까? 그거는 사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나는 평생을 투자할 거야. 아,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우량주를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뭐 1개월에서 6개월 한 종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한 종목을 하겠다? 아, 그건 좀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있는 종목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이야말로 약간은 분산을 3종목이든 5종목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 맞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작년에 주식시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용기가 있었던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벌었지만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예.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래요. 제 책의 뒷면에 보면 네. 당신의 주식 투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손주훈 회장님 영상 중에 네. 2%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손주훈 회장님이 아마 수십 년 전에 재수반 강의를 하시는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들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은 내년이 돼도 지금처럼 절망에 빠져서 또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2%든 5%든 진심을 다해서 공부한다면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면 내년 이맘때 웃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진심을 다해서 공부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그 책 읽으면 55억 벌 수 있나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한 8번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손주훈 회장님이 했던 말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모두가 다 막 3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아니면 1억을 벌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중에 몇 분이라도 네. 내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 책을 읽음으로써 네. 그 거인을 깨울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댓글 중에 당신은 의사니까 당신은 코넬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저 사람은 뭐뭐니까 그리고 나는 뭐뭐니까 안 되잖아. 이러면 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뭐뭐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어.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사실 오미크론도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자영업이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네. 거고 또 올해는 주식 투자의 계좌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자를 네. 시작할 때 요 책, 개미 5년, 새우 55 성현현 선생님께서 내신 책인데 요 책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성현희 여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